자, 이제 저기 기초입문 강의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어요. 기초입문 강의. 이게 아무래도 말하자면 성인교육 시장에 해당이 돼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요. 어떤 분은 정말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게 있다길래 해봐야지 하고 들어왔을 뿐 시험 과목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난 모른다 하시는 분이 오는 반면 딱 2, 3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점수가 안 오른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 완전 생기초부터 다시 해볼란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실력도 제각각이라 또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항상 좀 고민이 돼요. 근데 뭐 그거를 일일이 다 설문조사를 해서 맞춰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로 다양하다면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하면 너무 쉬운 거 얘기하면 지겹다 그러시고, 좀 고난이도를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은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강의 일정에 맞춰서 일단 이번 강의는 기초입문 강의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요. 전부 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시험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고, 조금 전에 이제 문제 좀 풀어보셨죠?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오늘 푼 게 처음이다. 요 정도 좀 심한가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기초 입문 강의, 지금 오늘 시작하는 거 요거 5월 달쯤에 보통 이제 시작을 하고요. 상황 판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요게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요때쯤? 요때 상황 판단 기준으로. 자료 해석은 보통 요거보다 전에, 그 다음에 언어 논리는 뒤에. 희한하게 언자상 안 하고 예전부터 자상언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쯤 기본 강의를 하고, 9월 말이나 보통 10월쯤 돼서 이제 심화 강의라는 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요. 요게 상황 판단 기준으로는 보통 이제 다음에 1월 정도. 그때 진행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요게 2월, 보통은 이제 2월인데 간혹 일정이 잘 안 맞으면은 3월 초까지도 가요. 보통은 2월. 요거 언제쯤 시험을 보게 될 건지를 이제 좀 판단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설날 연휴 찾아보시면 돼요. 보통은 설날 연휴가 있는 주, 설날 연휴가 끝나는 주에서 온전한 2주 후쯤에 봅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뭐 화요일쯤에 설날 연휴가 딱 끝난다 그러면 여기 일요일 하고 요때 토요일. 보통은 요래요.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요때쯤을 사법시험한테 주고 3주 후에 가고 이러기도 했는데, 보통은 요때쯤 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3월 중순까지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아예 설날 전에 봐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날 연휴를 기준으로 앞뒤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준비하는 기간이 2주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해 보시면 얼추 맞아요.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은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해 보면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되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2월쯤에 시험이 2월쯤이고요. 모의고사는 1월 이렇게요. 기본 강의, 오늘 기초 강의를 할 건데, 요때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완전 생기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상황 판단은 이런 겁니다라는 소개는 확실하게 해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적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문제풀이, 기본 강의 때는 제가 문제풀이 시간을 강의 중에 안 드려요. 집에서 미리 풀어와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할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 풀어보세요 하면은, 시간 낭비가 좀 많아요. 그래서 미리 풀어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기초 강의 때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문제 풀 때 시간 관리하는 거나 이런 거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와, 이거 만만치 않구나. 생각보다 오늘도 좀 그런 걸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적응을 좀 하시라고. 문제풀이 시간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하면은 상황 판단이 뭔지를 좀 대충 알았으면은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는 이때 이후로 하시면 되는 거고, 공부법, 분석법,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5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강의에 가면 여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요 정도만 보고 끝내시면 안 되고 더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라는 거 계속 해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뭐 등등등. 이런 문제는 요 포인트를 보신다면은 어떻게 해서 잘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유형별로 묶어서 각 유형별로 이 유형의 특성은 어떻고 저 유형의 특성은 어떻고, 그래서 40문제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데 그거를 90분 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 먹을 수 있겠죠? 등등등등등 하는 모든 내용, 모든 유형을 다 다루고 모든 내용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가면은 이 심화랑 대비시켜서 기본에서는 다 다루고 심화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때 알아낸 거를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자 해서 하프 모의고사, 20문제짜리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사분들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별 특강 해가지고 상황 판단에서 제일 난감해 하시는 법률하고 퍼즐형, 요거 두 개를 이 유형, 법률형은 반드시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퍼즐형은 다들 어려워하는 거고, 어렵다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험장에서 마주치는 거 절반 이상은 풀어야지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보통 저는 유형별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제가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실 이 시기쯤에 이런 게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저는 이제 요걸로 가거든요, 보통. 요게 좀 인기가 좋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학원 스케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기초 강의 이제 시작인데, 첫날인데, 소개야 이제 요거랑 겸해서 할게요. 공부법이다, 분석법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요, 소개. 요놈의 PSAT라는 놈이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는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해왔던 대부분의 시험은 자, 시험 범위 정해주고 공부해봐, 자 해봐, 풀어봐. 그럼 암기한 거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나마 조금 이제 능력에 가까운 거, 예체능을 제외하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 중에서 그나마 능력 테스트에 가까운 게 영어, 수학 정도요. 그렇죠. 특히 수학. 네가 외운 걸 적어라가 아니라 외웠어? 공부했어? 어떻게 할 줄 알아? 그러면 자, 문제 줄 테니까 지금 해봐, 풀어봐 라고 시키잖아요. 내가 작업을 해야 되죠. 이런 스타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스타일. 영어를 읽고 내가 외운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이런 뜻이 하고 외운 거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매번 새로운 정보를 던져주고 그 정보를 네가 어떻게 처리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게 PSAT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 능력을 발현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지금까지 수영이라는 거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수영을 새로 배워서 체육 시험으로, 실기 시험으로 자유형을 시험을 봤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사실 뭐냐 하면은 어린 시절에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익혀서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PSAT라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부 다 진짜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으로 잡아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뭐 업무와 관련된 것들, 뭐 등등등을 꼭 필요한 것들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네가 학창 시절에 제대로 좀 연습을 해놨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매번 새로운 정보를 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딱 볼 때마다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 도구를 갖다 써야 되라는 판단이 빨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말 빠르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저 이렇게 잘해요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능력이라고 하는 수준도 그 정도고, 뭔가 새로운 걸 더 가르치고 배우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도대체 강의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점, 다른 시험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교과서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급 준비하시는 분들, 5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 내가 경제학과가 아닌데 여기 경제학이 필수 과목이래더라. 그럼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서 무슨 이중구 교수님 저 경제학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예,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책은 꼭 봐야 되고 추가로 어떤 걸로 정리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지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무슨 책을 봐야 되고 무슨 강의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과목에도 없습니다. 자료 해석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좀 하셨죠? 거기에 보면 자료 해석 나름의 이제 그 교과서라고 해봐야 이제 강사들이 쓴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통계에 관련된 무슨 수식들하고 뭐 계산 잘하는 법 이런 거 새로 배우는 거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필요한 거에 맞게 다시 수집해서 재정리를 해놨을 뿐이지. 그렇다고요. 상황 판단은 더더욱이나 자료 해석만큼이나 할 것도 없어요. 뭐 정리할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저 산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덧셈은 이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공부할 게 없고 애초에 취지가 사교육을 줄이고 고시낭인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새로 배울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PSAT, 특히 상황 판단이라는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수험가에서 아주 정설로 통하는 게 뭐냐 하면은 PSAT 준비하려면, 상황 판단 준비하려면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사도 얘기하고 경험 있는 수험생도 얘기하고 합격생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기출문제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그냥 풀어보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좀 듣고 아세요. 기출문제 분석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면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차피 이거 문제 푸는 건데 이러면서.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기출문제를 5번을 10개년치를 5번을 반복해서 풀어보고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는 기출문제를 첫 줄만 딱 봐도 이건 답이 뭐야 라는 게 완전히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달달달달 했는데 실력이 안 올라요.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은 점수가 50점 미치예요. 이런 분들이 꼭 나타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석을 안 하고 풀어보기만 한 거예요. 그러고 시험 직전에 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라는 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러면서 시험 직전에 와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을 대비하라고 얘기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기초인문 강의에서
보통은 이제 이 기초다 기본이다라는 걸 나누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이제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서 다루는 거에 일부 유형만, 좀 쉬운 유형만 기초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는 기본에서 다룬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걸로 5일짜리. 그러니까 요번 기초 강의의 주제는 공부법, 분석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 전체 유형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일별을 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걸 좀 이제 같이 보게 되실 거예요. 분석하다 보면 튀어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분석이 중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분석하는 걸 좀 공부를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거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문제 분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이걸 놓치세요. 자기 분석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잘 분석을 해서 상황 판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출제자들은 보통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상황 판단에 의뢰이 나오는 스타일들이 있고 의뢰이 나오는 소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은 조금 더 효율이 살고 정확도가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잘 분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나의 성향은 어떻고 나의 습관은 어떻고 내가 평소에 젖어 있는 나의 스타일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에 마땅하냐 안 하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석한 결과 상황 판단 문제는 의뢰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마련이다라는 거에 적합한 자기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내 성향 자체가, 애초에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 놓은 성향 자체가 이 시험하고 진짜 안 맞는 성향이다라고 하는데 난 이거밖에 할 게 없고 이거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나를 고쳐야 되죠.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수가 천천히 오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일단 이거를 안 해서, 자기 분석을 안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문제만 열심히 보다가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자기 분석을 조금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단점인지를 알겠는데 고치기가 싫어요. 물론 대놓고 의식적으로 고치기 싫어하시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왜?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니까 의식적으로는, 말로는 고쳐야지, 그럼 고쳐야지, 고치고 싶어 이래요. 근데 고쳐지기 만큼의 노력을 보통 잘 안 하세요. 싫거든요. 정말 무의식 중에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 이런 자기 모습을 형성을 해왔는데 그거를 여기에 맞게 고치려고 하면 지금까지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들 20년 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10대이신 분 다들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모습을 꾸며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꾸래요. 합격하려면 바꿔야지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진짜 하기 싫어하는구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 좀 수도하는 과정이다. 예,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슬쩍 얘기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온다, 왜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특히 기본 강의 때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거, 요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문제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봤더니 나는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고 어떤 습관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단점은 없애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PSAT 시험 준비는 제발 좀 빨리 좀 하자. 2개월만 하면 되고 3개월만 하면 되고 어차피 이건 지식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팍 몰아붙여서 하면 된다 그러던데, 그거는 해본 사람 얘기고요. 예, 여러분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내년에 2월이 시험이다 그러면 5월 달쯤엔 한번 맛은 봐야 돼요. 그래서 맛은 봐놓고 자기 내 성향은 어떻고 문제가 어떻다라는 걸 좀 감을 잡으면, 그리고 시험 삼아서 40문제 한번 시간 재보고 풀어보고 하면 지금 나의 상태로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능력을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이 능력치를 올려줘야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점수를 잘 받겠죠. 이 능력치를 올릴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실제로 경험상도 그렇고, 할 때 한 번 제대로 해서 뭔가 왔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예를 들어서 상황 판단 내가 점수가 한번 시험 시간 재고 풀어봤더니 40에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상황 판단만 한 달 동안 들들들들 파는 거예요. 이제 뭔가 알겠다 하는 순간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던 게 70 이상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럼 알겠다 해서 점수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매일같이 꾸준히 유지를 한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했으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한 2달 손 놓으셔도 돼요. 2달 후에 다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면 2달 전에 실력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영 배우신 분들 있죠? 그래서 내가 평영 저병까지 모든 코스를 다 하고 그거를 한 3년 이상 해가지고, 당시에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학교에서 수영을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잘했다. 근데 그걸 벌써 10몇 년 동안 안 해봤더니 지금 겁난다.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새로 수영장에 들어가면 첫날은 물 먹습니다. 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했었는데 물 먹어요. 꿀꺽꿀꺽. 이틀째부터 물 안 먹기 시작하고요. 근육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흘, 나흘, 닷새 정도 지나면 근육통도 풀리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옛날 감이 살기 시작을 해서 2주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만 못해요 다.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그 실력을 다시 되살리는데, 일깨우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따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치기만 한다. 시험 직전에 2달, 길어야 3달 몰아붙이면 점수 잘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뭐냐 하면 작년에 시험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틈틈이 자기 실력 계속 분석하고 파악하시면서 과목별로 좀 집중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분석, 자기 분석 이제 2가지가 있다.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고 2가지가 있고 둘 다 잘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분석은 또 뭐가 있냐 하면은요. 대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납적인 분석이 있고요. 연역적인 분석이 있어요. 귀납적인 분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풀고 분석하고 풀고 분석하고 풀고 분석하고 이것 전에 풀었던 그 문제랑 좀 스타일이 비슷한데 하고 묶어놓고, 얘는 쟤랑 비슷한데 묶어놓고 모아서 같은 것끼리 쭉 비교 분석, 비슷한 것끼리 비교 분석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경험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특성이 있더라라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연역적인 분석이다라는 건 뭐냐? 도대체 왜 제목을 상황 판단으로 지었을까? 상황 판단이라는 영역에서는 어떤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걸까? 문제를 이렇게 만든 의도와 취지가 뭘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상황 판단이란 영역의 의도가 이렇고 취지가 이렇다면은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이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에 이런 특성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연역적으로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보는 없고 하여간 나는 상황 판단이라는 취지가 뭐다라는 정보 하나만 딱 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생각을 해서 그래서 취지가 그렇다면 나 같으면 이런 문제를 내겠어. 그리고 이런 텍스트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겠어. 라는 걸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놓고 실제로 문제를 딱 봤더니 내 생각하고 일치해. 요건 내가 미처 몰랐어. 요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역적 분석이요. 요거는 대부분 거의 못 하세요. 저만 해요. 요거를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상황 판단의 정석 종합 기본서. 왜 기본서가 아니라 종합 기본서라고 했냐면 기본서라 그러니까 기본, 기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라는 걸로 종합 기본서. 거기에다가 정리해 놓은 방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나면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매년 그런 스타일로, 그런 소재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해보셨겠지만, 뭐 계산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의 종류라든가 그 각 표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다룰 때 각각의 표는 어떤 내용을 다룰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든가 등등등을 사실 우리가 그쪽 전공도 아니고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이 공부를 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생김새의 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새로 쫙 익힌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찾아가는데 상황 판단은 정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 자체도 아주 기기묘묘 중구난방 정말 잡다해요. 정말 잡다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히 새로 배울 만한 지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황 판단은 그냥 주먹구구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렇게 분석해보면 상황 판단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예. 심지어는 기출문제도 보면서 요거는 이런 지문은 언어 논리에 내야지 왜 상황에 냈냐. 요거는 출제 실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 놓으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물어보면 나 이거 물어볼 줄 알았어 하고 그냥 풀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 거를 보통은 이제 요쯤에서 그걸 완성을 해놓고 이제 나의 단점이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고 모의고사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점수 잘 받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판단 공부법이다, 문제 분석법이다, 자기 분석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이래요. 말이 많아요. 좀 길어졌는데 요 얘기를 여러분 교재의 7페이지,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여기에 이제 상황 판단 정석 종합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기초 강의 재본 교재에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무슨 읽다 보면은 메타인지가 나오고 어쩌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인지과학 심리학 책이냐 싶기도 하시겠지만 잠깐 나오는 거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게 될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가장 첨단에서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 자, 내가 이제 상황 판단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문제를 쫙 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느냐 하면은 각자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표준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준비물이 같은 문제 2세트. 내가 2013년 기출문제 40문제를 풀어보고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걸 프린트 출력을 해가지고 2세트를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세트는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을 재고 푸세요. 1. 처음 한 세트를 가지고 깨끗한 거 2개 준비해서 한 세트를 가지고 시간 재고 푸세요. 90분 맞춰놓고
좀 엄격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 한 3, 4분 정도 빼고 한 86분, 7분 정도만 딱 스톱워치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 40문제 쫙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점까지 딱 해놓고요. 두 번째, 깨끗한 새 출력해놓은 거, 깨끗한 거 똑같은 문제 새로 하나 가져다가 시간 구애받지 말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초등학생 조카 녀석한테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하고 풀어줘야지. 나는 강사고 나는 내일 강의를 해야 되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요거 설명할 수 있게 쫙 정리를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깊이 있게 시간 구애받지 말고 분석을 하면서 선택지도 문제 푸는 동안에는 얼른 답 찾느라고 시간 없으니까 몇 개만 골라서 봤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고 보기 기억부터 디귿까지 다 보고 하면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문제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 재고 풀 때는 막 이제 낙서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밑줄 쳐놓은 것도 있고 막 체크하고 계산한 것도 있고. 시간 재고 풀었을 때는 요런 쓸데없는 부분에까지 밑줄을 치고 읽어가면서 시간을 낭비했는데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한 거와 자기가 행동했던 거를 비교하시면서 자기 분석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분석에 여기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한 분석에서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요게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찔끔찔끔 나오겠지만 누적이 될수록 비교할 것들이 많아져요. 두 세트를 했다 그러면 두 세트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비슷한 것끼리 골라가면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면서 골라가면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은 자유롭게 잡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문제만 모아놓고 하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도대체 어떤 문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잘 틀리느냐. 자기 단점을 찾고 자기 실수 유형을 찾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이라도 괜찮아요. 텍스트 제시문으로 된 것만 골라서 본다. 법조문 형태로 된 것만 골라서 본다. 계산을 물어보는 것만 골라서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맞힌 것만 골라본다. 찍은 것만 골라본다. 풀었는데 틀린 것만 골라본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세트, 세 세트, 2회분, 3회분이 누적이 될수록 더 많은 게 묶일 것이고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시면서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2단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특히 뭘 잘 보셔야 되냐 하면은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실수를 잘하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문제를 2번 보고 요거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서 문제의 특성은 어떻고 나의 특성은 어떻고 어떤 거를 고쳐나가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익혀둬야겠다. 나의 행동 요령, 행동 양식을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실수는 없애야겠다라는 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메모해서 정리해 두세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매뉴얼이랄까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40문제 90분 동안 풀 때 나는 상황 판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다. 좀 유치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거의 반자동으로 실천이 될 수 있게 이걸 적으세요. 적어서 어떤 유형은 어떻게, 어떤 유형은 어떻게, 어떤 유형은 어떻게, 어떤 점에 주의하고 어떤 실수하지 않게. 이거를 상황 판단 전체를 쭉 정리를 해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도 A4 용지 앞뒤 5장이 안 넘어가요. 요약 정리하면. 그 이하로도 줄일 수 있어요. 왜? 너무 세세한 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놓치지 않게 굵직굵직하게 진짜 매뉴얼. 나의 기본 행동 요령은 이렇게 해야겠다. 요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 목록 적으세요. 단점 목록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수 목록. 나 이런 실수 자주 하더라. 비교하다 보면은요, 비교 분석을 계속 여러 세트를 하다 보면 사실 제일 난감한 건 뭐냐 하면 실수를 해서 자꾸 틀리는 게 나오는데 실수의 패턴이 전부 다 다르다.
이럴 땐 이런 실수하고 저럴 땐 저런 실수하고 진짜 엉망진창이다. 이러면 정말 난감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집중력 부족이에요. 근데 가만히 비교해보면 내가 유독 이런 데서 이런 스타일의 실수를 잘한다는 게 보여요. 그런 건 오히려 좀 고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만 반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실수 목록을 만들어서 매뉴얼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히 몸에 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 실수 목록에 적혀 있는 거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 다 소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나오는 문제는 뻔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 영역 점수 진짜 오르기 힘들고 잘 안 나온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합격생들도 보면은 언어 자료를 엄청나게 점수를 잘 받고 상황 판단은 70점대 초반, 60점대 후반인데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대로만 해주시면 상황 판단, 저는 그래요. 상황 판단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라고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70점 밑으로는 떨어뜨리지 말자. 그게 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 최악이냐 하면은 역대급의 최고의 난이도다. 그리고 그날 내가 아침 먹은 게 잘못돼갖고 마지막에 점심 먹은 게 잘못돼서 시험 시간에 화장실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다. 예, 금방이라도 쏟을 것 같다.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도 최악의 난이도에서 그렇게 풀어도 70점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가능해요. 나오는 게 뻔해서. 근데 난이도가 조금만 쉬웠다. 내가 컨디션이 조금만 좋았다. 그러면 최저 점수 70점 깔아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는다고요. 그럼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상황 판단 정말 잘했다 소리 들으면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건 이제 먼 훗날에, 먼 1년 후의 얘기고, 요거 2개. 시간 제고 문제 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서 문제의 특성과 자기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문제 특성이 이러니까 유형별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뤄야겠다. 행동 요령, 행동 지침 만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수 잘하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시험 전까지 고쳐야겠다. 이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놓고 보셔야 돼요. 실수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지나고 나서 깨달으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깨달았지만 적어놓고 한 세트 분석하고 나면 내가 이런 실수했네라는 거 몇 개 적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세트 분석을 할 때, 지난번에 2013년 기출했으니까 이제 2014년 해봐야지 할 때 문제 펴놓고 바로 푸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요거 하기로 했고 요런 거 하지 말기로 했다라는 걸 읽어서 머릿속에 한번 각인을 시키고 자 시작 하고 스톱워치 눌러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2014년 한 세트 할 때, 2015년 한 세트 할 때는 요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계속 자기한테 주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실수를 잘하네? 없애야지. 큰일 났네.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긴박감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어요. 그리고 분석해 봤더니 전에 했던 실수 또 했네 이래요. 이게 바로 느슨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실수했는지 다시 보시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시 보시고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해보고 또 비교하시면서 전에 하기로 했는 거 잘했나 보고요. 새로 발견되는 게 없나 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 또 나오면 추가해서 만들어 가시고 얘는 갈수록 작아지고 얘는 갈수록 커지다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슬슬 문제를 풀면서 가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귀납적인 분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얘가 좀 멀리 있네요. 자, 오늘 일단 그래서 그 기초 강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하신 것처럼 처음 오시면 그 12문제를 드리고 25분을 드리고 25분 좀 시간이 짧긴 한데
일부러 약간 좀 모자란 듯이 드릴 거예요. 25문을 드리고 풀어보세요 할 겁니다. 오늘은 12문제의 비교적 유형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내일은 텍스트형 위주로. 제가 문제 유형을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형태로 줄글로 쭉 제시문이 나오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것들을 텍스트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줄글 말고 제 땡땡조 몇 항 뭐 이러면서 그 법조문 그대로 소재로 삼는 게 있어요. 그걸 법조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시되는 형태는 어쨌거나 간에 그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금액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하라고 하거나 뭐 이 중에 한 명을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 한 명을 선정하세요 하는 식으로 해서 그죠? 그러려면 점수부터 계산해놓고 비교해 봐야겠죠. 계산 이후에 비교가 들어가서 뭐 선정하고 선발하고 골라내고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거를 이제 통칭해서 계산 비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퍼즐형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푼 것 중에서 저 뒤에 뭐 경우의 수 찾아야 되고 뭐 저 맨 마지막 문제 자리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퍼즐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 지침형이다라는 걸 따로 하나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규칙 지침형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생긴 거는 퍼즐형하고 비슷한데 사실 뭐 경우를 따지거나 뭐 조각을 짜맞추거나 하는 작업 필요 없이 요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답이 나와버리네 하는 거. 말 그대로 규칙 지침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답이 튀어나와 버리더라. 추가로 내가 더 창의적으로 머리를 쓸 필요가 없더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생긴 건 퍼즐형 같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답이 톡 튀어나와 버리는 거. 이런 걸 좁은 의미로 규칙 지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그 법조문도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이다라는 의미를 좀 넓게 보시면은 상황 판단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규칙 지침형이다. 규칙을 주고 이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라는 식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지침형을 좁은 의미로 보면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 보면 전체적으로 규칙 지침형인데 그걸 다시 좀 나누면 텍스트형, 법조문형, 계산 비교형, 퍼즐형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유형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내일은 텍스트형 위주로, 줄글 위주로만 쭉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주랍니다. 사흘째에는 법조문. 법조문이 땡땡점 몇 항 하면서 법조문 형태를, 법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있고, 얘를 또 줄글로 풀어가지고 설명하듯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섞어서 사흘째에 진행을 할 거고, 나흘째에는 계산 비교형. 그 다음에 마지막 닷새째에는 퍼즐형.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12문제씩 드릴 건데, 시간은 계속 25분씩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유형에 따라서 요때는 좀 시간이 넉넉했는데 요때는 시간이 모자라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시간을 좀 조절을 해서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유형은 시간이 부족하고 저런 유형은 시간이 좀 남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처음 전혀 경험 없이 오늘부터 진짜 처음 상황 판단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은 비교적 쉬운 유형,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 유형의 12문제에 25분 들여도 다 못 푸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법조문 같은 거 좀 다룰 줄 알면은 금방금방 풀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25분 만에 12문제 못 푼다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번 주 한 주간 닷새 동안의 목표는 어떤 유형이든 간에 25분 내에 진짜 미니멈 8개 이상은 푼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읽어보다가 도대체 이거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갖고 90분 딱 잡아놓고 40문제를 풀려고 딱 펼쳤는데 5번쯤 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거기서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점수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알아듣는 건 넘겨야죠. 예.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어요? 40문제나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쯤 안 푼다고 큰일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체험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닷새 동안 진행하실 때도 25분 동안에 12문제를 꼭 다 푸시는 게 아니라 좀 시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 테스트 하시면서 넘길 건 넘기고 이런 거를 그냥 주먹구구를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는 넘기고 어떤 문제는 꼭 푸는 게 좋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 봤더니 쉬운 건데 넘겼다라는 일도 벌어지고 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경험 삼아서 실수도 해봐야죠. 예, 잘못 고르는 것도 해봐야 되고. 그냥 25분 동안에 유형하고 상관없이 어떤 거든 12문제를 던져주면 최소 8문제 이상은 푼다 하는 생각으로 시간 관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12문제 푸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 그 공부 방법, 그러면 두 번째에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분석하면서 진행한다 요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고 분석해보고 정리된 내용 좀 정리해보고 집에 가시면 뭘 하시냐 하면은 그 이제 두 개가 생기잖아요. 내가 아까 시간 제곱 풀었던 거 강의 들으면서 같이 분석했던 거 그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서 어설프게나마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하고 실수 목록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와서 또 해보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해보고 같은 유형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정리했던 거를 다시 실천한다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적용은 안 되겠지만 요걸 닷새 동안 해놓고 그걸 이제 다음 기본 강의 전까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적용해보고 늘려나가보고 정리를 다듬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그래서 이렇고요.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나옵니다. 옳은 것은 하고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텍스트형 나오는데 비교적 짧죠? 대부분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든 푸셨을 거예요.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채점해봤더니 너 틀렸더라. 문제가 길지 않고 첫 번째 문제라 뭐 시간 충분히 들이면서 이 정도는 맞히셨을 것 같은데. 네. 자,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 면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의 방이나 이러면서 쭉 읽어 나갑니다. 쭉 읽어 나가요.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분석을 해보세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더 그렇죠. 꼼꼼하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발코니 면적은 계약 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발코니 면적은 계약 면적에 포함된다. 발코니가 아까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코니 면적이 여기 있었고 전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전용 면적은 이런 거고 계약 면적이 가만히 있어봐. 계약 면적이 아까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과 공급 정신없는데 하여간 이러면서 면적을 더하고 빼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계속 묶어갑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에 포함된다. 계약 면적하고 서비스 면적이 구분되는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고 전용 면적이나 공용 면적 그래서 계약 면적 쪽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해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꼼꼼하게 또 분석하고 정리하라니까 정리합니다. 요거는 이런 이유로 아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딱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몇 번째 문단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하고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거라 그랬는데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거다. 공급 면적 안에 전용 면적이 포함이 되고 전용 면적에서 발코니 면적은 제외되니까 아니다. 그리고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에 들어가는 거라고까지 부연 설명이 돼 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다. 확실하게 근거를 찾았다. 오케이, 난 분석 잘했어. 자, 2번이요. 관리사무소 면적은 공급 면적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공급 면적에 대한 얘기가 여기 공급 면적 여기 있었는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고 관리사무소 내가 아까 여기 읽다가 여기 관리사무소 여기 있었는데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타 공용 면적은 여기 공급 면적에 포함이 안 되니까 관리사무소는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이 되고 기타 공용 면적은 공급 면적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가만히 있으면 좀 뭔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관리사무소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이 되고 기타 공용 면적 그쵸? 그렇게 포함이 되고 기타 공용 면적은
공급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다. 계약 면적이 여기 있는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이니까 일단 얘는 오케이고, 자, 그 다음에 공급 면적에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들어가니까 덧셈이 딱딱 들어맞네. 요게 답이다. 그렇죠? 얘 답 맞습니까? 그렇죠. 잘 풀었어요. 요게 답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4번은 4번대로 5번은 5번대로 여기서 찾아봤더니 이런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답이 아니다. 맞다. 1번이 답이 안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고 2번이 답이 안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고 3번이 답이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고 이러면서 딱 매칭시키고 오케이 분석 잘했어. 이러고 끝냅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40문제를 다 해요. 그리고 또 다음 40문제를 또 해요. 이제 갈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전에 풀어봤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 10개연실을 5번을 반복해서 풀어봤는데도 실력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꼼꼼히 풀어봤다라는 거는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요거를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내용 구조를 분석한다라는 내용 구조를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문제 공부 방법 할 때 그 설명하기라는 거 하면서 읽어보세요. 꼭 앞에 정리되어 있는 거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카한테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쭉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게 뭐냐면 내용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요.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용 면적은 하고 돼 있죠. 이렇게 나눈다라고 해놓고 전용 면적은 여기 나오고요. 공용 면적은 하고 여기 나오고 공급 면적은 하고 여기 나옵니다.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이 여기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일단 면적을 5개로 분류를 해놓고 그걸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내용 구조고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게 어디에 배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용 면적은 이러이러한 거다. 다만 발코니 면적은 전용 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는 전용이 있고 공용이 있는데 전용은 이런 거고 발코니는 제외고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과 기타 공용으로 다시 나눠볼 수 있다. 면적을 이런 식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전용 면적은 공용 면적은 또 나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다.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은 통상적으로 해서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거다. 요거 2개를 더한 게 공급 면적이다.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거다. 요게 계약 면적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와 같은 공간이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전용 공용을 싹 다 합치면 계약 면적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서비스 면적이다. 그러면 전체 면적은 계약 면적과 서비스 면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아직 한글을 잘 못 읽는 그 어린 내 조카가 이건 뭔 소리야 삼촌? 뭔 소리야 이모? 이런 거 이제 고모하고 물어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글을 읽는 게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듯이. 이거 2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개체들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장점이 뭐냐 하면은 첫째, 시험에 출제되는 상황 판단 영역의 시험에 출제되는 텍스트들이 어떤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참 비슷한 구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뭔가를 분류를 합니다. 나 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해놓고 면적은 이런 면적과 저런 면적이 있고 그런 면적과 안 그런 면적이 있고 이런 면적과 저런 면적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뭔가를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류되는 각각의 것들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 라고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다 포함된다 더한 것이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뭐예요? 꼭 무슨 집합관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게 해놓고 놨더니 나중에 별로 공통되는 게 유사한 게 발견이 안 돼서 버린다라고 할지언정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구조가 이렇다. 뭔가를 분류해서 관계를 물어보는 이런 게 상황 판단 영역에 하나가 있더라. 일단 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요. 방금 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요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게 좋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앞으로 이제 비슷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분류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글만 읽고 찾고 뭐 이렇게 그래서 밑줄만 치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소위 말해서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이런 거 실제로 자기가 손으로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해보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실력이 향상될수록 보통은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 내가 잘못 그렸네 하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생전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쭉 보더라도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겠네 하고 바로 설계도가 잡혀요. 실제로 그림은 별로 실수 없이 한 번에 잘 그려지고 왜? 머릿속에서 이미 한 번 그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구현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미지화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글을 쭉 읽으면서 어떤 구조고 어떤 내용이야 라는 게 이미지화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글을 잘 읽고 누가 더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이. 그렇죠?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아주 기기묘묘한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고 잘 푼다가 아니라 나는 그저 글을 읽고 봤을 뿐인데 내용도 잘 기억이 나고 뭐가 틀렸는지 아는 보이는 걸? 소위 말해서 그 피셋 처음부터 잘 푸신다는 분들, 피셋형 인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리니까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보면 90점이 넘고 막 이래요. 그런 사람들 어려서 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봐서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잖아 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학교 다니면서 스터디하면서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글을 읽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헷갈려가지고 물어보기 바쁜데 저 친구는 읽어와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이런 능력에서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게 문제풀이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분석하시면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분석하시면서 그림 직접 그려보고 하시는 작업을 저런 거 하면 좋대더라라고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를 분류를 하고 분류한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그런 글. 그런 걸 갖다 놓고 그런 걸 설명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볼게 하는 식으로.
분류해놓고 분류 항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OX를 찾아라라는 식의 그런 문제 구성을 취하는 게 있다. 하나 발견했다.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집합 얘기 나왔는데 뭐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면 전용 면적이잖아요.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문득 집합하고 이런 거 포함, 그러니까 집합 이런 게 문득 떠올랐단 말이에요. 막상 해봤더니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한번 해보고 안 하시면 되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거고 뭐 창의력을 좀 살려주시는 거고 이런 겁니다. 전용 면적에는 전용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고 이렇게 갈까요? 공급 면적이 있어요. 얘는 뭐와 뭐? 전용과 주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전용 면적과 주거 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급 면적은.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이 있는데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공용 면적이 있는데 얘는 주거 면적과 기타 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요거를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계약 면적이다. 그렇죠. 전체 면적이라는 거를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요 두 개의 동그라미 안이 계약 면적이고 합집합이 계약 면적이고 요 나머지 여집합이 서비스 면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요걸 가지고 혹시나 내가 지금 상황하는 문제는 생전 처음 하나밖에 안 풀어봤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상황 판단 영역에서 이 집합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는 그 퍼즐형이나 계산형에서 진짜 수학적인 집합 문제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안 튀어나오더라도 집합 관계라는 거, 얘와 쟤가 포함이 되고 안 된다, 교집합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든지 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사고를 확장을 해보면 두 가지. 첫째, 상황 판단 출제자는 왠지 뭔가를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항목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가설 한 가지. 두 번째,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언젠가 한 번쯤은 출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루는 거 내가 문득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럼 책방에 가서 그 수학 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 펴보면 그 집합론 나오죠. 그거 다 맞아, 나 옛날에 이런 거 공부했었지 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돼가지고 2014년 상황 판단 자 40문제 풀어봐야지 또 그런 게 나와요. 미리 생각해두길 잘했네 이러면서 푸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시험장에서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석해보고 가설 설정. 이럴 수도 있겠다. 귀납적으로 가능하니까 가설 설정하는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과 을 회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예상이 되는 행동이니까 가능한 거 이럴 것이다 하는 행동을 모두 고르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하고 1문단, 2문단 좀 기니까 체크해 볼게요. 문단이 두 개가 있는데 갑은 을회사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갑은 을회사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면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을은 이렇다. 그러나 갑이 남아서 상품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갑이 떠나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거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나 봐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아까 첫 번째 문제 봤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무슨 면적 나누는 것처럼 얘도 좀 경우가 나뉘잖아요.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가 있으라는 거를 경우 나누는 것도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 갑이 회사에 잔류하는 경우와
갑이 퇴직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아까 위에서 1번 문제 풀었던 거랑 뭐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래 놓고, 갑이 회사에 남아서 하는 경우, 갑이 회사를 떠나서 하는 경우 이럴 수가 있다. 자, 갑이 회사를 떠나면 의뢰사는 개발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뢰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다. 갑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의뢰사는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상품화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자, 갑이 퇴직을 했을 때 을이 중지할 수도 있고요. 을이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우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지하는 경우 여기 있고요. 개발하는 경우가 이제 이쪽에 나온다라는 거죠. 상품화하면 갑은 의뢰사의 경쟁을 의식해서 기술 개발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을이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갑이 에이, 내 경쟁하느니 귀찮다 하고 갑이 중지를 할 수도 있고 갑이 계속 개발을 할 수도 있다. 하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경우가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갑은 근데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까 읽으셨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을회사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고 갑이 기술은 개발했으나 상품화를 늦추어서 을회사가 먼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면 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도 개발하고 갑도 개발을 하는 경우엔 누가 먼저냐가 문제인데 갑이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갑이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1번 문제를 본 결과 뭔가 분류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튀어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잔류하는 경우에 갑은 3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을은 1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떠난다. 그래서 독자적인 개발을 한다 안 한다. 네, 떠났을 때 을이 개발을 한다 안 한다. 을이 중지를 하면 여기서는 갑만 80억의 수익을 얻고요. 을은 없다. 개발 안 했으니까요. 을이 유사한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갑이 중지를 하면 여기서는 을만 130억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갑은 40억. 갑이 을도 개발하고 갑도 개발했을 때 갑이 먼저 내면은 갑이 40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을이 110억을 얻게 되고요. 갑 둘 다 개발을 했는데 갑이 더 늦게 상품화를 시키면은 갑은 13억, 을은 120억 이렇게 얻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아까와는 다른 비슷한 점이 뭐냐라고 아까 문제하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면은 얘는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뉜다라는 식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뉜다 하다가 중간에 묶어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그림이 이쪽으로 묶이고 저쪽으로 묶이고 좀 이렇게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지저분해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뉩니다. 예, 계속 가지치기 하듯이 나뉘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각자의 순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라고 각주에 딱 튀어나오죠. 그러면 순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갑은 35, 80 요때가 되면 갑은 제일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제일 극대화한다 그러면 여기 두 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여기 시장에서 먼저 상품을 출시하느냐는 순전하게 갑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것도 이제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갑의 회사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을 회사는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하고 단순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갑이 퇴직을 한다, 잔류를 한다, 개발을 한다 이럴 때 을이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다. 잔류를 해서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개발을 안 하겠지만
잔류를 해서 개발을 하면 100을 얻고요. 개발을 하면 130 또는 120 또는 110을 얻어요. 계속 플러스예요. 개발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금액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개발할 상품화 할 것이다. 맞고요. 그래서 기억 맞는 게 요거 3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자, 니은 자신이 퇴사하면 을회사가 기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을회사에 남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얘가 을회사에 남을 것이다.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남을 것이다. 퇴직한 다음에 개발을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와 남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얻느냐를 비교를 해서 극대화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을은 반드시 개발을 할 거예요. 개발을 하면 일단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까진 맞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도 갑이 먼저 출시를 해버리면 40억을 얻고 잔류했을 때는 35억까지밖에 못 얻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먼저 출시하느냐는 갑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40억 얻으러 달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을 것이다, 안 남을 것이다. 나 같으면 40억 얻으러 간다. 네. 그 다음에 갑이 을회사를 퇴사할 경우 갑은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을회사보다 먼저 출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겠죠. 뭐. 예.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아까 1번의 연장선상입니다. 분류를 하고 경우를 나누는 거,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좀 가지치기가 되나가면서 그리는 거. 요거를 각각의 요소들을 항목들을 다시 묶어서 또 이제 새로운 분류를 만드는 경우가 1번에는 있었지만 여기는 그게 없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분류하고 경우 나누는 이런 거를 상황 판단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는 1번 문제에서는 분류하고 경우를 나누는 그 각각의 경우, 각각의 분류 항목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물어봤었는데 여기서도 뭐 관계라면 관계겠어요. 관계인데 아까는 얘네들이 짝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묶여 있다 아니, 한 집안 식구다 아니다라는 식의 관계를 물어봤다면 여기서는 뭘 물어봐요? 비교하고 대조해서 어느 쪽이 더 커, 어느 쪽이 더 작어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새로운 문제를 보게 돼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텍스트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면 들어가서도 요 생각을 가지고 텍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분류를 해놨네? 근데 내용상 요거는 서로 포함관계 같은 걸 물을 정도의 내용은 없고 이거 비교하라는 얘기겠다. 각 항목의 특성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겠다고 선택지를 딱 보면 역시나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효율이 그냥 살아버리겠죠.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보다 문제가 빨리 풀리겠죠. 그걸 기대하고 계속 분석을 하면서 공통된 특징들을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요걸 이제 귀납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생전 처음 오늘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이라면 혹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보기 옳은 것만 고르라고 돼 있으니까 옳은 거 골라야지 해놓고 기억 옳다, 니은 틀리다, 디귿 옳다, 리을 틀리다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가 2번이 답이구나 하고 1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보고 답 찾으신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계실 것 같아요. 계실까요? 정말 생전 완전 초보라면 그런 일도 해요. 근데 뭐냐면은 기억이 답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 셋 중에 하나가 얘가 옳으니까 셋 중에 하나가 답일 거야. 니은 아니고 디귿 맞으니까 요게 답이고 리을은 볼 필요가 없었어.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보기형 같은 경우에는 옳은 거 고르라 그랬고 틀린 거 고르라 그런다고 이거 옳고 그름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뭐든 제일 쉽고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 딱 찾아놓고 여기서 그게 들어간 거 혹은 안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답이다. 나머지 보기 구성을 보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본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기가 4개가 있다? 심지어 5개, 6개 오히려 많을수록 더 좋아요. 많을수록 안 봐도 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보기를 다 볼 필요가 없다. 보기형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택지랑 비교하면서 4개 이상 다 볼 게 아니라 3개 이내로 적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행동 요령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특성 뽑아냈고요. 자, 1번, 2번에서 이제 분류 경우를 나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관계 따진다라는 거, 비교한다라는 거. 3번까지 한번 볼게요. 3번, 4번까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니까 문단 개수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문단이 4개가 나옵니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대한은 대한민국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의 명칭으로 사전에 여권 정보와 바이오 정보를 등록한 후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첨단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는 뭡니다 하고 일단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게서 대면 심사를 대신하여라고 하니까 저기 사람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서 12초 이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소개의 연장이네요. 여기까지는 일단 그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의 소개를 하는 거고, 대면 심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한 12초 정도 걸린다라는 뭐 구체적인 특징이, 요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기본적인 소개,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간략한 특징 같은 게 1문단에 다 있더라라는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2번이요. 2문단이요.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스마트폰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복수 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 여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미국인의 경우 한미 이런 거에 따라서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읽으시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까, 혹시? 아무 생각 읽었으면 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예외가 있네? 그리고 쟤도 된다고? 헷갈려. 이러실 텐데, 의뢰의 상황 판단 영역은 뭔가 분류하고 구분하는 거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은, 국민이 있다. 기왕 하는 김에 좀 자세히 할게요. 국민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근데 17세 이상인 국민이 있고 17세 미만과 17세 이상으로 미만과 17세 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데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상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면 당연히 외국인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하면은 요것 때문에 미국인과 안 미국인. 근데 미국인의 경우는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통과다 얘는. 안 미국인인 경우에는 뭡니까? 등록 외국인이냐 아니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사람도 국내 체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등록도 해놨고 체류도 하고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묶인다라는 거죠.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양이 많은 듯이 보이게 분류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읽으시면서 요렇다라는 게 되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요런 특징이 있어야 뭐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대상이 된다. 자격이 된다. 그런 얘기가 이 문단에 나와 있다. 자, 3문단 보겠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자동 판독이 가능한 전자요건을 소지해야 되고요. 바이오 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 정보 취득 및 얼굴 사진 촬영이 가능해야 된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요구 조건? 요구 사항? 준비물? 전자요건 준비해 가야 되고요. 지문 준비해 가야 되고요. 손가락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사진 촬영해야 된다니까 얼굴 가져가야 됩니다. 얼굴 집에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예. 요런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 요런 게 요구된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입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서비스 가입을 위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이러이러한 미국인은 $100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정리한 바에 따르면 여기는 수수료가 면제고, 아니다. 미국인이 아니네요. 면제, 누가 면제? 요렇게는 면제고 미국인은 $100다. 그렇죠? 그리고 요구사항,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수수료. 요에 대한 얘기는 뭐가 준비물이 뭔지는 산문단 첫 번째 앞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산문단 뒤쪽에 나와 있다. 자, 가입 후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이용 중에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래서 변경을 해야 되고 지문 재등록을 해야 된다. 변경이나 지문 재등록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온다. 변경이나 지문 재등록.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출입국 공지에서 출국 시 서비스 게이트 또는 이런 거 일반 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날인이 생략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1번 문제에서 분류한다라는 거를 문득 생각이 난 김에 좀 확장해갖고 집합 생각해봤잖아요. 그래서 기타 공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었나요? 전용 면적이 있는데 요거 세 개를 합한 합집합이 계약 면적이다. 여기서 두 개씩 합치면 공급 면적이다, 공용 면적이다라는 걸로 집합이 형성이 되고 싹 다 합친 합집합이 계약 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집합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는 이런 거 구별하면서 한국말을 집합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는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고 또는은 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는으로 얘기가 됐을 때는 이쪽에만 있어도 되고 이쪽에만 있어도 되고 둘 다 만족을 시켜도 된다였잖아요. 그렇죠? 교집합 그리고로 얘기할 때는 둘 다 만족을 시켜야만 되지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면은 이걸 제대로 만족을 못 시키는 거다. 이러면서 집합하고 논리하고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던 거. 명제. 이거 언어 논리 시간에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여기서 절차,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게이트 또는 일반 심사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을 한 사람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로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심사대에서도 할 수 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차량에 장착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전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 구역으로도 갈 수 있다. 네, 쫓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 또는 하면서 마치 집합 얘기하듯이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딱 튀어나오면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신 분들은 이거 물어볼 것 같다고 탁 찍힌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반드시 가입한 자는 항상 반드시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일반 심사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그냥 바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해볼수록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무슨 제도나 규칙 또는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제도에 대한 설명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제도나 규칙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누고 미국인이다 아니다로 나누고 이런 게 섞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지는 하긴 했지만 요 일부분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 말고는 아까처럼 대놓고 면적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갑이 퇴사하는 경우와 잔류하는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 경우를 나누고 분류를 하고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굉장히 병렬적으로. 근데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규칙인데 어떻게 해요? 대상은 어떻고요? 준비물은 뭐가 있어야 되고요. 수수료는 어떻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변경이나 재등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창구가 2개가 있는데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라는 식으로 분류를 안 한 게 아니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분류를 병렬적으로 쫙 나열을 해놓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좀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예. 아닌 것 같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규칙이에요.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친구하고 약속을 해요. 규칙을 정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 규칙을 정할 거예요. 친구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이 뻔하죠.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누가,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마우스를, 언제, 내일, 어떻게, 택배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니까 이제 준비물도 이제 그거죠. 무엇을, 준비물, 마우스를 준비해서 택배로, 그 다음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요. 그거를 아예 제도화 시키면은 이제 상품 판매 서비스, 이런 제도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옥션이 나오고 11번가가 나오고, 뭐, 예? G마켓이 나오고. 그래 놓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나 이용료, 예,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얼마의 이용료를 1년마다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낼 때 택배는 다른 업체가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걔네한테 수수료를 내줘야 되는데 그거 네가 낼래? 내가 낼래?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죠? 배송료 무료.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제도다 규칙이다 그러면 뻔히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육하 원칙에다가 거기다 플러스를 하자면은 요구사항이 뭐냐, 준비물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중요한 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우리 물건 살 때 항상 찾는 것처럼 할인이 되느냐, 면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황 판단에는 어떤 규칙이나 제도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제시문도 출제가 되더라. 앞으로도 이런 게 있는가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 어디를 물어보는지.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꼼꼼히 다 읽다 보면은 다 읽고 일로 넘어왔을 때 어차피 기억이 안 나요. 길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물론 미국인이 영국인인지 헷갈리지는 않겠지만 걔한테 수수료를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이런 거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길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 단기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복수 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복수 국적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까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가입할 수? 볼까요? 복수 국적자인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자격에 대한 얘기가 이 문단에 있었으니까 이 문단으로 올라가 봤더니 복수 국적자 얘기가 나오고 외국 여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가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외국 여권이면 안 된다. 그럼 자기 나라 여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정보가 외국 여권으로는 하는 제약 조건이 추가로 걸려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게 걸쳐버린단 말이에요. 요럴 때 아까 저 위에서 없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없어 하고 맞다 이러면 실수가 생긴다고요. 그게 겁나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때 쭉 읽어내려가면서 대상은 대상 자격에 대한 거 2문단에 있었고, 요구사항에 대한 거 3문단 첫 번째, 수수료 3문단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죠? 변경 재등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느 창구를 이용한다라는 사용에 대한 거, 각각의 위치가 어디였어라고 대충 쭉 읽으면서 파악을 해두시면, 그걸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이런 거 물어보더라.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자격을 물어보더라. 외국인의 경우 등록 외국인 외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자격을 물어보더라. 누가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더라. 그 다음에 항상 어디서 해야 된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입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100를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안 하냐, 면제를 받는다 안 한다, 할인을 해준다 안 한다, 이런 거 물어보더라. 그 다음에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 후 여권을 재발급받아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록센터로 여권 정보를 수정해야 된다. 변경. 자, 이제 뒤에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변경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내가 업종을 좀 더 확장을 하고 기업을 하다가 대기업이 되고 싶어요.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싶다라든가.
어떤 업종으로 일반 음식점을 하다가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유흥 음식점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을 그냥 해도 되느냐? 변경을 해놓고 신고해야 되느냐? 변경을 한다고 미리 얘기해서 허가를 받고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상상이 되시죠?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설명이 돼 있을 거고 규정이 돼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요. 일단 내용 구조를 보시면서 요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상황 판단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일단 가설 설정 요런 거 잘 나올 거야. 왜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나올 만하니까 나온다는 얘기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얘를 읽을 땐 요런 식으로. 어차피 얘는 예쁘게 깔끔하게 나뉘고 하는 분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 체크하면서 봐야겠다. 뭐요? 제도나 규칙을 이용할 때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자격 조건,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돈 내야 되느냐, 말해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게 설명이 돼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출제를 하더라. 내가 이런 식으로 미리 상상을 해봤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데서 물어보더라 그러면 그거 체크하고 그런 것도 물어보네 하고 하나 포함시키고. 자, 넘어가 볼게요. 4번이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돼 있고요. 1문단, 2문단, 3문단. 자,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외국 여행이라도 해봤으면 전자여권으로 띡 찍어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좀 쉽게 풀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저기 법원에서 재판해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착하게 사셔서.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아까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러하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랬고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문단 넘어가면은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면은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참여한다라는 얘긴데 거기에 소개에 이제 대충 나와 있는데 그런 그 전문심리위원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 또는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직권으로 1인 이상의 꼭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지정한다. 선출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추첨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법원이 너 해 하고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위원 선정 어떻게 심리위원이 되느냐 뭐 이런 거 다른 더 좋은 표정 없어. 그냥 저거 그냥 쓰면 되겠네요. 심리위원은 지정한다. 그때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인원수는 몇 명까지 가능하다, 몇 명 이상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이런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나 의견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증거 자료는 아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 관계인의 질문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판결의 합의나 판결문 작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요 내용이 뭡니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을 받은 후에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쭉 적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심리위원이 실제로 재판에 관여하고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얘기가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다면 기억이 안 난다면 요쯤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전체 긴 글 다 뒤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지정을 해놓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뭔 일이 생기면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지정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여기까지 취소 얘기가 이어지네? 법원이 취소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가 우리 저 사람 싫어요 하고 하면은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 줘야 된다. 그럴 수 있다라는 재량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가 요런 데서 이제 여러분 느끼시는 게 우리 뭐예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뭐뭐 할 수 있다와 대비되는 뭐가 있을까 하면 수 없다가 있고요. 해야 한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수 있다가 허용이나 재량이라면 머스트라는 의무가 대비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수 없다 해서 금지가 대비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걸 왜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문제를 풀고서 귀납적으로 보면 또 뻔히 나오겠지만 여기에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걸 밑에서는 수 없다 그래서 오답 만들고요. 여기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의무를 재량으로 바꿔서 오답 만들고 나 같으면 그런 출제하겠다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네. 왜?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분류해서 대비시킬 수 있고 요렇게 대비시킬 수 있다. 왜? 상황 판단에서는 아까 1, 2, 3번 보니까 분류해놓고 각각의 항목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런 거 좋아했었잖아요. 왜 그런 것만 하냐? 이렇게도 비교하고 이렇게도 대조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상태에서 이 특징을 저쪽으로 바꿔 끼우게 하면 오답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충분히 생각 가능하죠. 요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보셔도 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 동의가 있으면 질문할 수 있다. 아니다. 허가를 얻어야만 질문을 할 수 있다 였잖아요. 그래서 동의만 있다라는 거는 질문할 수 있다. 수 있다, 수 없다를 바꿔서 오답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생각을 이제 저가 미리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 있다. 아니다. 이거 오답이다. 이 내용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다. 허가를 얻어야만 질문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었다. 그렇죠? 이거를 해야만 한다. 이래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요건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했으니까 요건 오답이다. 근거는 저기 있다라고 찾음과 동시에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 수 있다, 수 없다에 바꿔치기. 그 다음에 판결 내용을 결정하기에 진행되는 판결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할 수 없다. 예, 그냥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그쪽에는 참여할 수 있다, 아니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소송 당사자가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회 지정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어딨냐? 아까 여기에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줬는데. 그렇죠? 의무사항이다.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요런 거 출제하는구나. 그래서 제도나 규칙이 나왔을 때는 아까 3번 문제에서처럼 선택지에다가 줄글로 쭉 뭐라고 텍스트를 주면서 자격 요건을 다르게 배치를 하거나 사용 방식을 잘못 설명을 해주거나 준비물을 뭔가를 빼먹는다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뭔가를 바꿔치기 하면서 오답을 만든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요소들을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요소를 갖춰야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빼놓고 있다고 했으면 틀렸고 그걸 다 갖췄는데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또 틀렸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구나. 이게 출제자의 기본 출제 패턴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시면서 가설을 설정해서 계속 추출해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오늘 40문제를 풀었더니 상황 판단은 출제자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다루는 것 같아.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 정도 나왔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런 실수를 나는 좀 하더라고. 이런 거 미처 몰라서 자꾸 놓쳤는데 다음에 문제 풀 땐 이런 거 꼭 신경 써야지. 그리고 그 다음 세트 다시 분석. 잘했나? 반성. 새로운 발견 요소 정리.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일단 텍스트형이고 그 다음에 요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조문을 텍스트로 풀어놓은 것 같은 규칙을 제시하는. 그럼 4번까지로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크게 본다면 상황 판단에서 줄글이 나왔을 때는 뭔가를 분류하고 경우를 나누는 거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인지부터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거를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먼저 읽으란 얘기 아니라 읽으면서 어느 쪽인지를 판단을 하고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이면 어떻게 다뤄야지.
뭔가를 자꾸 분류하고 대조시키면서 항목을 나누면서 하는 설명이라면은 그 구조가 어떻게 서로 포함 관계가 있고 어떤 특성이 매칭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그거를 지칭해주는 용어들에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읽어야지.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좀 실수를 덜 할 수 있고 잘 풀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걸 정리하시는 게 기본적인 공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잘 된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숙달시키도록 계속 연습을, 자다가 깨서도 당연하게 그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4번까지 어떻게 보니까 텍스트 문제 위주로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내일도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올 건데 오늘 너무 열심히 많이 얘기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 뒤로 가서 법조문하고 계산형, 제가 지금 오늘 첫날이라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너무 길게 했어요. 여러분들 막 졸리신 것 같아요. 한 7분 40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문제들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